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화요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약 30분 전쯤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참 진행 중이죠? 네,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은 약 30분 전쯤인 오전 10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지난 1월 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인데요. 김 지사는 재판 시작 전 호송 차량을 타고 이곳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김 지사의 도착에 앞서 6개 보수단체 회원들 150여 명은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에서 보석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경력 500여 명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118만 개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증언 외에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앞서 1심 재판부는 드루킹 측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도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어느 쪽 진술의 신빙성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동완 씨를 비롯한 일당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볼 계획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 지사의 보석 신문도 함께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8일 김 지사 측은 도정 공백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변호인단은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김 지사의 법정 구속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익범 특검 측은 김 지사가 풀려날 경우 드루킹 일당을 회유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김 지사 측과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김 지사의 법정 구속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항소심 진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그동안의 논란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재판 진행 원칙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재판 시작 전부터 일각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당연시하며 재판부를 비난하고 불복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문명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예단으로 공정재판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공정성을 잃지 않고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말 1심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직접 쓴 입장문을 변호인단에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사법부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서 2년 동안 비서실 근무를 한 이력이 있는데 이후 김 지사의 실형과 법정 구속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때 양승태 사법부의 정치보복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정치 공방으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상태입니다. 앞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만큼 새 재판부도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두고 상당히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 김 지사의 보석 여부가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릴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논쟁적 발언을 하기보다는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데 집중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네, 클럽 버닝썬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서 이문호 공동대표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버닝썬 사태를 처음 폭로했었던 김상교 씨도 오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문호 대표, 버닝썬 대표인데요. 지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고요? 네, 이문호 씨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등장한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의 고향 친구이자 버닝썬 공동대표인 이 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는데 마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씨가 마약을 유통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클럽 마약 거래와 연관된 40명을 형사 입건했는데 이 씨를 포함해 버닝썬 관련 인물이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버닝썬 내부에 조직적인 마약 유통 실체가 드러난 건데요. 이 씨가 구속되면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경찰은 일각에서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버닝썬에서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가 있었는지 그리고 클럽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도 함께 살필 방침입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이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에서 출발을 한 건데요. 이 폭력 사건을 처음 폭로했던 김상교 씨, 자, 오늘 경찰에 나왔습니다.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한 김상교 씨도 조금 전인 오전 10시 20분쯤 이곳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간단한 입장과 소감을 밝혔는데요. 김 씨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책임감을 갖고 여기까지 왔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씨는 버닝썬 직원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경찰이 피해자인 자신을 제압하는 등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버닝썬 이사 장모 씨와 경찰관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또 김 씨는 현재 쌍방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성추행 등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다시 한번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받는 윤모 총경 등의 계좌와 통신 기록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승리가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을 어겼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윤 총경을 통해서 사건 무마를 청탁했는지 그 대가로 건넨 금품은 없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나흘 일정의 대정부 질문을 시작합니다. 올해 들어서 첫 대정부 질문인데요. 선거제와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인 가운데 민생 문제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대정부 질문 오후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네, 오늘은 22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될 대정부 질문의 첫날입니다. 정치 분야에 대한 질의가 계획돼 있는데요.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 여야 의원 13명이 국무총리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게 됩니다. 오늘 질의에서 여야가 집중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여당은 정치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선거법 개정 문제와 함께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개각의 문제점과 드루킹 사건 재특검 요구 등을 꺼내며 정부를 향해 공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또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평가와 대책, 향후 대북 전략에 대한 질문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한 정부 책임론을 놓고 송곳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내일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모레 경제 분야를 진행하고 22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네, 지금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편 단일한 초안을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 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많은 반발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의원 정수 300명 이내에서 연동형 50%를 적용하는 핵심 내용부터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제 문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 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다른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 등 부정적인 이유도 다양합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주요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의석수 감소를 우려해 이번 합의안을 두고 합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내부 의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와 사법개혁 법안을 함께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야3당과 타협점을 찾는다는 계획인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 4당 공조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 분열을 유발하는 기득권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좌파 홍위병 정당을 국회에 대거 진입시키고 이로 인해 좌파 독재를 연장할 국리만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벼르고 있어 향후 전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와 검찰 과거사위 활동과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잠시 뒤인 11시 반 정부 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합니다.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두 기관이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앞으로 활동 계획을, 그리고 행안부는 경찰 유착 등 버닝썬 사건 수사 방향 등을 국민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2달 더 연장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한 가운데 진상조사단 관계자가 김학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이라면서 남은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는 어제 저녁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특수 강간 사건으로 볼 경우 15년의 공소시효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 외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고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외압 여부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라며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8년 무렵 발생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경우에도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고 장자연 씨의 동료인 윤지호 씨 외에 또 다른 제보자를 확인했다며 조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의 전셋값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더 떨어지면 일부 가구에서 임대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지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자, 전셋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임대 보증금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번 내용은 한국은행이 관련 기관과 함께 200만 임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전셋값이 10% 하락하면 전체 집주인의 1.5%는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5%는 3만 2천 가구입니다. 이 집주인이 예적금 같은 금융 자산을 처분하고 추가 대출까지 받더라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반면 임대가구의 92.9%는 전셋값이 떨어져도 금융자산 처분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고 나머지 5.6%는 차입까지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비중은 14.8%까지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전셋값이 더 떨어지더라도 임대인의 재무와 그리고 임차인의 전세 대출 등을 검토하면 금융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봤습니다. 자, 이 전셋값이 10% 정도 떨어질 경우를 가정한 건데, 자,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이 적은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지방의 전셋값은 2017년 4월부터 내림세를 보였고요. 지난해 2월까지 2.6%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은 2017년 말 이후에 떨어지다가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주춤했지만 11월부터는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셋값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1% 빠졌습니다. 입주 물량이 늘었고 일부 지역의 경기 부진 그리고 또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조정 압력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올해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곳은 절반이 넘는 52%였습니다. 이 가운데 10에서 20% 하락한 아파트는 14.9%, 30% 넘게 떨어진 아파트는 4.7%나 됐습니다. 최근의 전셋값 하락이 전체 시장보다는 지역과 주택 형태 등에 따라 다른 점도 특징인데요. 한국은행은 전셋값이 크게 떨어진 지역이나 부채 비율이 높은 주택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세간의 이름을 날린, 지금은 구속 수감 중이죠. 이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사건, 경찰이 어제 주범 1명을 검거했습니다.
범행 방식도 엽기적이고요. 왜 살해했는지 용의자 진술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곳곳이 지금 미스터리인데요. 이번 사건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엽기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이번 달이 아니고 지난달입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신고는 이희진 씨 동생, 그러니까 아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지난 16일에 이희진 씨의 남동생이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경찰과 이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는데 집에 인기척이 없어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먼저 이희진 씨의 모친의 사체를 발견을 했고요. 예. 그 다음 날 평택에 있는 한 창고에서 부친의 시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망의 추정 시간을 봤더니 신고가 된 지 3주 전이죠. 예. 지난달 25일에 피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자, 보면은 범행을 위해서 중국인까지 고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 살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를 때는 총 4명이었습니다. 이 예. 검거된 김 씨와 중국인 동포 3명, 남성 3명이 있었고요. 이 3명은 살해를 하고 나서 바로 자택을 이탈을 해서요. 중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날 다른 한국인 2명을 또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자택을 청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2명은 다시 한국인 2명은 자택에서 나가고요. 예. 김 씨만 혼자 다음 날까지 그 자택에 있다가 다음 날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예. 부친의 사체를 창고로 이송한 것으로 현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엽기적입니다. 지금 모친과 부친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다르고 이걸 또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냉장고 안에 시신을 넣는 걸 옮겼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분리를 해서 시신을 보관하고 이런 일까지 했을까요? 이것이 지금 의문점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지금 경찰은 크게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살해된 장소가 모친과 부친 둘 다 집인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예. 처음부터 부친이 자택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 창고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하나 열어두고 예.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모친과 부친이 자택에서 함께 살해됐다가 굳이 이것을 부친의 사체를 창고로 옮겼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이유에 대해서 이제 크게 2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모친의 사망, 이 모친의 살해의 범행을 부친에게 덮어씌우려던 것이 아니냐라고 첫 번째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2명 다 사라졌지만 모친의 사체만 거기에 있기 때문에 부친이 모친을 살해하고 도망간 것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부친의 사체가 발견된 창고가 용의자 중에 한 명의 명의로 미리 임차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친이 살해가 됐고 부친에게 이것을 짚어씌우려고 한다라고 하면 누군가 그러면- 한 명 잡히면 바로 들통날 수 그렇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가능성이 적어요. 근데 예, 수사 혼선을 주려고 뭐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예. 경찰이 부친의 사체를 가지고 이희진 씨 가족에게 협박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용의자 한 명이 붙잡혔잖아요. 근데 붙잡힌 용의자가 왜 살해했냐 물어봤더니 2천만 원을 나한테 빌려갔는데 안 갚아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액수도 사실 2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살해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죽으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갑니다. 맞습니다. 일단 금액 자체가 2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사람을 중국인 동포를 3명이나 구해서 함께 살인을 하기에는 그렇게 그 동기가 맞나 신빙성이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 김 씨, 긴급 체포된 한국인 김 씨가 그 자택에서 5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친에게 빌려준 2천만 원보다는 그 2천만 원은 김 씨가 진술한 동기이고 2천만 원보다는 혹시 현금 5억 원이 동기가 예. 아닐까라고도 하나 추측을 하고 있고 이 현금 5억 원이 동생이 외제차를 판 돈 중에 일부. 네, 맞습니다. 예. 외제차 판매 대금 20억 원 중에 일부이고요. 예. 그것을 현금이 자택에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고 첫 번째 추정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추정은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살해당한 이희진 씨의 모친이 그 사기에 연루된 자문사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는 또 언론 보도들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희진 씨의 사기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보복적인 앙심을 품고 한 것이 아닌가. 또 여기다가 5억 원이 있는데 지금 이희진 씨의 동생은 함께 재판을 받다가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예. 있거든요. 이희진 씨는 구속 수감 중이고 동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불구속 받고 상태로 있는데요. 재판 중이고. 예. 근데 지금 5억 원, 그러니까 20억 원의 판매 대금 중에 5억 원이 집에 있고 자동차
자동차를 판매한 대금이 있는 것을 아는데 그 사기 피해자 중에 일부가 가족들에게 변제를 해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사실도 또 밝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떠한 안갚음이 아닌가라는 동기의 추정도 가능합니다. 예, 여러 가지 그래서 범행 동기에 대한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이 용의자들이 집주인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집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 부분이 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CCTV에 지금 찍혀 있는 것이 예. 4명이 함께 이 부모님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간 것이 보이는데 예. 이 CCTV가 아파트의 입구만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 씨의 그 자택의 문은 찍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예. 강제로 침입을 했는지 아니면은 미리 그 사이에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서 네.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은 불분명한 상태이고요. 예. 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은 왜 4명이 네. 함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정말 범행 동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의문점이 많은 점이 있는데 좀 경찰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시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활동기간 연장을 통하여 총 13개월 동안 9개의 팀이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5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였습니다. 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어려운 조사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성을 다해 조사를 진행해온 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지역 철거 사건에 대하여 과거사위원회는 어제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 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 자산가 등 일부 특권층의 마약, 성폭력 등 반사회적 불법 탈법 행위와 함께 경찰과의 유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는 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불법 행위를 건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 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대표 문화에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형 클럽 주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서 단속 수사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적 질타와 의문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오로지 명명백백한 수사 결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응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앞으로 활동 계획 얘기를 했고요. 행안부는 이제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나온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그리고 버닝썬 사건 이 세 사건을 언급하면서 철저히 수사해라, 명운을 걸고 수사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발빠른 후속 조치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활동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세 번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기간이 연장되기는 어렵다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을 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활동 기간이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연장된 상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진상조사위원회가 얼마나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진상조사위원회는 강제성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대해서 지금 방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겠다. 근데 여기서 어떠한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게 이것을 넘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과의 이러한 수사권에 대해서도 함께 하겠다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최근에 이제 소위 버닝썬 게이트라고 하죠. 승리 씨, 정준영 씨를 비롯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경찰과의 유착이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명운을 걸고 여기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밝혀지면 처벌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해당 문제점이 있는 클럽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클럽에 대해서도 지금 다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엄격한 조사에 대한 대책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2개월 수사기간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대책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단비 변호사 지적을 해주셨듯이 진상조사에는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조사권이 없어서 지난번처럼 김학의 전 차관 불러도 안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검찰에 만약에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를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검찰로 재수사를 넘길 수도 있다. 검찰이 재수사를 이제 다시 착수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혐의가 드러나면. 근데 문제는 이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혐의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가 먼저 첫 번째 의문입니다. 지금 3번이나 유효기간을, 그러니까 활동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사가 미진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2개월 동안 얼마나 여기에 대한 조사의 혐의점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혐의점을 찾아서 만약에 검찰의 재수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 때문이죠. 첫 번째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이미 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2009년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이미 다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실체적인 진실 발견을 다시 한번 하겠다는 의미 이외에 과연 어느 정도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의문이고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지금은 향응수수라든지 아니면 뇌물 같은 경우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만 지금 다시 밝혀지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지금 그 동영상 안에 있었던 것은 김학의 전 차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경찰청장의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특수 강간 혐의로 본다라고 한다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있어서 아직 진행이 되고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재수사 같은 경우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용된 혐의로만 보면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이것을 이제 새로운 여러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특수강간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네. 그럼 이 세 사건의 2달 동안의 어떤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또 드러나서 검찰로 넘겨질 이럴 가능성이 가장 크겠군요.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에 또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 것이 그냥 지금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문제가 그 당시에 특권 계층의 범죄이고 이것을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지금 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사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버닝썬 사건,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된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언급을 했고요. 전국 지방경찰청 동원해서 전국의 어떤 클럽의 불법 비리를 단속하겠다 이런 의지까지 지금 밝힌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맞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지금 이 버닝썬으로부터 시작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결국은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된 검경 수사권 독립, 검경 예. 수사권 조정까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경찰에 진짜 명운을 걸고 이 예. 사건을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드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클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버닝썬과 클럽 아레나뿐만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클럽들 예를 들자고 한다면 단순히 마약 문제가 아니라 예. 예를 들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신고를 하고 출동이 나왔는데 관련되어 있는 경찰들과 혹시 유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러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전국적인 클럽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단속하고 집행하겠다라는 예.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버닝썬 사건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권력 유착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경찰과 유착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 중심에 서 있던 윤모 총경이요. 지금 피의자로 전환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피의자로 전환이 됐는데 그 피의자로 전환이 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무상 비밀 누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냐 하면 그 당시에 클럽 버닝썬에서 미성년자가 출입을 한 것에 대해서 단속이 나온 것이 맞느냐, 이것이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본인은 물어봤다고 예. 지금 해당 총경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로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무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될 비밀 누설했고 여기에 더해서 어떠한 본인의 지위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보입니다. 예. 자, 버닝썬 이 사건이 처음에 이제 클럽 폭행 시비로 시작됐잖아요. 오늘 관련해서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김상교 씨도 경찰에 나와서 오늘 조사를 받습니다만 지금 이제 폭행을 넘어서 연예인들의 일탈 행위까지 지금 드러나고 경찰과 유착까지 드러났는데 이걸 넘어서 이제 마약, 탈세, 자금 흐름 이런 부분까지 아직 수사해야 될 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처음엔 단순 폭행이었어요. 단순 폭행에서 클럽 내에서의 마약 그리고 성범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과연 승리 씨가 그럼 클럽의 이 버닝썬에 대해서 어떤 경영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승리 씨의 성매매 알선의 혐의까지도 갔고 여기에서 단체 채팅방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준영 씨의 그런 예. 불법 촬영물, 유포, 공유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그 클럽 내에서의 탈세까지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흘러가고 예.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과 유착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작입니다.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로서의 혐의가 불법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승리 씨는 성매매 알선이지만 여기에 예.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여죄와 다른 혐의점이 발견될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예. 상황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수사하도록 독려하겠다. 주무부처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경찰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자연, 김학의 그리고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의 발표 내용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서 어제 권력형 범죄 철저히 수사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의 평가가 역시 극과 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권력형 범죄 청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권한 남용이다, 지지율 만회하려고 또 적폐청산 꺼낸 것이다. 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두 분 패널과 정치권 핫이슈 다뤄보겠습니다.